네, 안녕하십니까. 9월 5번째 주간 총정리 두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2000년도 후반, 2009년도, 2010년도의 박스권 파동 부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을 어떻게 역으로 이용을 했고, 그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포지션 부분, 특히 자산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큰 피해를 얻고,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역으로 좋은 장에 대한 시각 부분들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시장에 대해서 손을 떼는 그렇게 만드는 역할 부분들을 좀 했다는 얘기 좀 드렸어요. 그때 과정에 외국인들 자금과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통해 가지고 어떤 흐름 부분들이 나왔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기간 내에서도 보면 하락 자체가 50일, 15일 전후 1차는 50일 하락, 2차, 3차는 보름 정도 하락 부분들이 나오면서 각도 자체가 상당히 틀렸죠. 그 부분이 우리나라 시장 지금 우리가 뭐 7월, 8월 달 얘기 드렸던 부분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고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10월 달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 부분들이 시작됩니다. 믿을 건 실적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실적이 좋다라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종목군들은 막상 실적이 나오면 거기에서 한계치가 나옵니다. 뭐 지난번에 우리가 삼성전자 관련된 코멘트를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 예상치보다 20% 30% 이상 정도 나왔을 때는 오케이. 그러면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또 향후의 실적에 대한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라는 목표 주가가 바뀌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수준 정도면 이미 주가에는 그 회사의 실적 가이던스 부분이 선반영돼도 주가가 올라간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 4분기 실적 부분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 것처럼 3,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자 쪽 실적에 대한 기대감 저도 좋아요.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기전자 쪽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삼성전자 부분들, 삼성전자 2, 4분기 실적 발표 나왔을 때 저는 여기까지 당분간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전기전자 쪽은 좀 멀리 두시고 개인 투자자들 영역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요즘에도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한참 내려왔었죠.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포인트는 뭐였나요? 복제한도 협상 부분도 나왔을 때 3개월 연장됐을 때 공화당 왕따시키고 자기를 배출시켰던 공화당을 왕따시키고 민주당하고 속닥속닥 해가지고 부채한도 협상 부분들을 3개월 일단 미뤄놨죠. 가장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는데 그걸 일단 3개월이라는 시간을 벌어버렸어요, 트럼프가.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이제 바꾸겠습니다. 전기전자 쪽 성장성 있는 종목군들도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이번에도 실적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리가 시장 컨센서스 대비 20%에서 30%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박스권이에요, 제 관점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 뭐 신고가 파동 부분들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약간 좀 틀리긴 합니다, 성향 자체가. 근데 실적의 컨센서스가 최소 20에서 30% 이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그대로 그 추세 부분 따라갈 필요가 있겠지만, 거기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처음에 주식 하신 분들은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는 섹터입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투자 심리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완전 부절하게 되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그런 종목권 하신 것보다는 차분하게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을 분할로 접근하시면서 좀 여유로운 투자 부분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은 투자 방법이다라는 코멘트를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날 월요일부터 있었던 아침 시간에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못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하는 그런 코멘트 부분들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 이번 주에 중국이 이제 20억 달러 정도 채권 발행 부분들, 달러로 표시된 채권 발행 부분들 하는데, 아마 이제 10월 중에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10월 중에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과 미국 관계, 특히 이 두 나라의 관계 부분들은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1, 2년 정도 해서 중국 자체적으로 보면
헤지펀드의 공격 부분을 받다 보니까 외환 보유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불협화한 부분도 있었을 때 국채 매도한다라는 뭐 이렇게 이런 시그널 부분도 줬다가 국채의 보유 잔량 자체가 일본 다음으로 1위에서 2위로 내려갔던 게 한 1년 정도 될 거예요. 1년 넘었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기간 부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걸로 인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불협화법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 부분들을 좀 가졌었는데, 다시 중국이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 부분들이 좀 됐어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전자산 부분, 뭐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담보대출 부분들을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신용도 자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신용도에 상당 부분 그 영향 부분들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포석 부분들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외환 보유고로 인해서 중국 같은 경우 헤지펀드에 날려버렸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헤지펀드들이 워낙 위안화의 약세를 보고 배팅을 하니까 레버리지 부분들을 뭐 5배, 10배 정도 확 올리면서, 헤지펀드들은 원래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회사니까, 특히 황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비율 자체가 워낙 높은데, 뭐 100원 가지고 막 1000원 효과 부분들 보는 건 그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외환 쪽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쓰긴 쓰는데, 그 보증금 자체를 기록적으로 올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포지션 자체가 더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위안화 공격을 했던 헤지펀드들이 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느 정도 이제 뭡니까, 이 겁을 먹고 시장을 떠나니까 슬며시 채권통이라는 부분들 열어가지고 외국인들이 좀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 부분들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선불한 규제 부분도 풀고, 저렇게 이제 미국 국채 달러 표시로 미국 국채 부분, 달러 표시된 중국 20억 달러 정도 채권 발행 부분들을 준비한다는 건 뭡니까? 밑에 스스로 자신감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중국이 시진핑 정권 2기 마지막 부분들 되면서 적폐청산 부분들을 5년 동안 진행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 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과잉 생산하고 많은 투자 부분들을 하면서 이 경제 성장 자체가 빠르게 진행됐죠. 근데 너무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 부분들이 좀 되고, 국유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은 생산하고 많은 투자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아웃풋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회사 자체도 부실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저렇게 채권 발행 부분들 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나중에 이것은 1대1로의 투자 확대 부분하고 상당히 밀접한 영향 부분들이 있어요. 해외 자금이 그 국내에 계속적으로 뭡니까? 자금이 들어오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포석 부분들이죠. 그래서 디레버리징, 어떻게 보면 자산 재무제표 부분들을 조금 더 가볍게 깔끔하게 하는 게 올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집중 부분들 됐고, 그걸로 인해서 철광석 생산 부분들을 좀 많이 줄였죠. 환경 오염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올 상반기에 철광석 가격이 점프했던, 포스코가 20만원대에서 다시 30만원대로 상승하게 만드는 가장 전초적인 역할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20억 달러의 채권 발행 부분들은 내실 자체가 상당히 견고하게 진행이 된다는 그런 의미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중국이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 됐다는 의미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채권 발행 부분들이 성공이 되면 어떻게 보면 투자를 받는 거에 그런 연장선반분이 있죠. 그래서 시진핑 정권 2기에 좀 더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쓸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는 하나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우리가 추론 부분들을 조금씩 그림을 좀 그려두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지인분하고 잠깐 형님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참 5년 동안 뭐 오늘은 이제 주말이니까 좀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뭐 2부, 3부, 4부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얘기, 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평일에는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않은데, 뭐 시간 될 때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면 저도 뭐 역사는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잠깐 이제 예전에 흐르면서 봤던 부분이 이제 지금 시진핑이 있고 그 위에 후진타고 있고, 그 다음에 장점이 있고, 뭐 그 위 하면 마오쩌둥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정권을 잡았던 분들 성향 자체가 다 틀려. 색깔 부분들이 좀 다 틀리듯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격이 틀리고, MB가 틀리고, 박근혜가 틀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틀리고, 그 위에 대통령들이 각자만의 성격 부분을 가진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권하고 군사권 부분들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근데 대부분
마오쩌둥이라든지 특히 장점인 같은 경우에 두 개를 다 가지고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강력한 그런 권력 부분들을 행사를 하면서 자기 라인을 정말 많이 키워놨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때는 집중 부분들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골맞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후진타오예요. 그래서 후진타오가 군사권 부분들을 미리 줘버렸어요. 시진핑한테. 미리 이렇게 정권 이양 부분들을 해버렸어요. 너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그런 기사 부분도 있던데, 그러면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전에 장점인처럼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정권 대비 좀 더 강력한 군사 권한 부분들을 가지고 군사와 정치 행정, 예전에는 이게 분리가 됐었는데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그걸 좀 늦게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는 시달리고 정권 후기에는 레임덕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시달렸죠. 그래서 후진타오가 시진핑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권한 부분들을 주면서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군사권까지 같이 시작하기 전에 가지면서 시작을 했다는 그런 제가 기사 내용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5년 동안 이 구조조정 부분들을 한 거죠. 경제 성장률 자체가 워낙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신흥 부자들이 많이 나왔고 부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5년 동안 여러분들 보시면 중국 같은 경우는 상무위원은 어떻게 보면 불가침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건드렸죠. 건드렸던 사람이 시진핑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왕시산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시산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연임을 하게 되면, 이건 여러분들 지난해 말씀드렸던, 연임을 하게 되면 시진핑이 집권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그려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왕치산이 연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부분이 있는데, 또 시장에서는 또 조금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이제 10월 18일 정도의 그 당대회, 그 총대회 있죠. 거기에서 아마 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진핑이 그렇게 정권 부분을 출범하면서 가장 강력한 권한 두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적폐가 쌓였던 온갖 비리들을 왕시산이 폭천청처럼 막 계속 쳐내려갔어요. 그게 얼마 걸렸다? 5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했는데도 5년이 걸렸어요. 물론 땅이 넓어서 그렇겠죠. 그렇게 5년이 넘으면서 이제 집권 이익이 부분들은 이제 자기들이 좀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죠. 이제 적폐 부분, 구조조정 부분들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중국 기업들이 실적이 지금 여러분들 너무 과잉 생산 부분들을 하고 생산 여력 부분들 하다 보니까 이게 지하 경제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지하 경제가 커지니까 그게 비리 세력도 많고, 이걸 계속 5년 동안 딱 치고 하니까 재무제표도 조금씩 클린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죠. 나쁜 것들이 쳐내니까 일단 실적이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상반기 이익 부분이 점프를 했어요. 정고점을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그래서 지금 상해종합지수가 최근에 한 3, 4분기에 주가 상승 부분이 쫙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반영이 됐던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상당히 많은 태클들이 좀 들어오고 있죠. 좀 많이 좀 힘을 좀 실어야 될 텐데,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저런 흐름 부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거기에 이제 채권 발행 부분들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미국과의 관계, 그 다음에 예전에 정권 부분에 어떤 흐름 부분이 있어서 현재 이렇게까지 진행되고, 이게 잘 발행 부분이 됐을 때 뭘 봐야 될까요? 중국에서 이제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할 건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향후 몇 년간의 투자의 방향 부분들을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분들 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을 바라보는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정치 부분이 움직였을 때 자금도 다리 따라가는 거고, 또 여기 글로벌 자금 자체가 여기에 또 투자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규모가 1에서 3, 4, 5로 파이 자체가 좀 더 커지는 움직임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저 채권 발행 부분들 하나를 그냥 발행하나 보다 라는 측면보다는 왜 이렇게 선물의 공격 부분, 헤지펀드 부분의 공격에 대해서 위안화가 작년에 그렇게 박살나려고
박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까지 나왔습니까? 이건 제2의 르먼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 분위기까지 만들어졌었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까지 당연히 여파가 오겠죠. 거기에 좀 더 연관금을 하나 더 한다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되게 되면 이제 10월 달에는 10월 초에는 우리가 뭐 보자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나라와 중국하고 이 수합, 환율 이 부분 진행되느냐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사드의 어떤 경색 우리가 또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 완화까지도 조금 연결 좀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종목권도 움직이는 부분들 물론 사드 관련주들 뭐 LG생활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 관련주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장중 아침 브리핑 부분에서 없어서 못 판다. 근데 CJ, CGV 같은 경우는 4D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선풍적인 인기 부분들을 끌고 있다라는 사드 상관없이 우리나라 면세점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몇몇값들은 수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거기가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드하고는 별로 영향을 못 쳐요. 근데 그래도 주변만 탁탁탁탁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드의 이런 경색 관계 부분들이 조금씩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기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죠. 물론 중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수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으르렁거리고 계속 뻥카 부분들 날리면서 말 안 하면 공격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자이다 보니까 CDS가 올라가고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밑그림 부분들은 이게 양치기 소년의 뻥카일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떨어졌던 종목권도 여러분들한테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풀렸을 때 다양한 효과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크죠. 이런 것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 요거 하나 얘기 드렸는데 거의 한 18분, 2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여기까지 오늘 중국 관련된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할 거는 디테일하고 주간 총정리 부분들이니까 그냥 뭐 읽고 넘어가는 것보다 내용 부분도 별거면 그냥 패스하고 이 부분들이 연관관계 있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진행하는 게 주간 총정리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간 총정리 두 번째 방송 부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좋아하기, 공유하기 버튼 여러분들이 많이 눌러주시고 그래야지만 제가 힘을 좀 받습니다. 자, 잘 눌러주고 노래 한 곡 더 들으면서 이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 노래는 이걸로 하도록 할게요.